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비스텔의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제조 분야의 AI, 머신러닝 적용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비스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회사 소개부터 좀 하고 이야기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비스텔인데 텔 들어가서 텔레커뮤니케이션에서 뭐 SK텔레콤이랑 무슨 연관 있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저희는 통신회사는 아니고요. 어, 지금 이제 2000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일본,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두 곳에 지사를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산업을 처음에 이제 2000년도에 시작을 하고 향후 한 15년 이상을 계속 이제 나노테크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에서의 설비, 그러니까 제조 공장에서 갖고 있는 모든 설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설비에서 양산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활용한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설비의 생산성을, 그러니까 설비가 얼마나 잘 가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이제 제품이 얼마나 양질인가, 품질 관리,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비에서 양산되는 모든 정보들을 활용하는 어떤 매니지먼트들을 제공하는 이제 솔루션 업체로 좀 이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다른 영역에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최근 이제 몇 년 동안은 자동차, 반도체 이외에 반송 설비, 석유, 바이오 등의 이제 신규 제조 산업으로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 매니팩처링에 필요한 AI, 빅데이터 기술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조 산업에서의 설비가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된 이제 유명한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결합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와 어떤 도전들이 있는가 우리는 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질문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으로 인해서 제조 산업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즉 이제 어떤 보이스들이 고객한테 들려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잠깐 이야기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정말 마법 상자인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짝 도입만 하고 설치만 해놓으면 알아서 해결해주는 마법 상자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었는지 좀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비스텔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 이전에도 훨씬 전에도 우리는 이제 설비로부터 많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회사를 시작하고 출범하면서부터도 이제 가장 자동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영역이 바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영역이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설비에서 양산하는 모든 데이터를 정보 전산화를 해야 되고 손으로 수기해서는 관리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자동화 이렇게 가 되어 있었어요. 전산화 되어 있었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정보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뭐 MES라고 해서 그 어떤 설비와 공장 간의 어떤 운영의 정보뿐만 아니라 그 설비가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이 설비는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더 생산을 잘하고 왜 이 설비는 생산을 더 하지 못할까? 이런 어떤 이제 문제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하고 싶고 또 품질 결과 맨 나중에 측정을 했더니 도대체 이 복잡한 과정 중에 어디가 문제였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현장의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이큐먼 엔지니어링을 벗어나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그리고 그 분석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진단이나 예측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도메인 날리지 그러니까 그 현장의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결합을 해서 우리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스스로
자가 업데이트하고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클라우드라는 생태계에 올려져서 더 많은 사용자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스마트 매니팩처링 솔루션이라는 컨셉으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현장 목소리 좀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많은 공정 데이터 중에 아주 복잡한 공정 데이터 중에 설비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공정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공정 조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설비 엔지니어가 뭘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설비 생산성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설비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맨 나중에 이제 어떤 제품을 양산을 했을 때 그 제품의 품질도 변화합니다. 그런 변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설비의 이상 탐지를 위해서 뭔가 사용자들이 탐지 모델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상한 스펙을 겁니다. 스펙을 걸고 이 공장이나 그 설비가 운영되는 동안 모니터링을 하시죠. 그런데 이 설비가 한 개의 파라미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즉 우리는 수많은 센서들을 부착하기 시작했고 설비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설비에 있는 센서들마다 다 상한 스펙을 정해야 될까? 너무 힘들죠. 그리고 그거를 모니터링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게 설령 전산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갖는 많은 이제 희망인데요. 이런 정말 신기술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산업 영역에서는 잘 된다고 하는데 이쪽 영역에서도 좀 갖다 쓰면 잘 되지 않을까? 뭔가 예측도 잘 되고 분류도 잘 되고 어떤 마법 상자라고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신 트렌드는 이런 기법 좀 써서 적용해서 내 설비의 생산성을 높이고 싶어요. 이런 과제들을 정말 많이 발의를 하시고 시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보이스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고객들을 통해서 얻은 어떤 이제 최종 골 또는 이제 우리의 비스텔을 포함해서 이런 이제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생각하는 모든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이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토 디텍션, 그러니까 자동 탐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설비에 파라미터가 몇백 개씩 붙어 있는데 그걸 다 파라미터마다 모델링 하실 수가 없어요. 디텍션이 아무리 단순한 기능일지라 하더라도 나는 데이터가 수집되면 그러니까 시스템이 알아서 진단하고 뭔가 내 자신이 이상해라는 걸 알람을 띄워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비가 수집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모델이 생성되고 설비 이상도 자동적으로 탐지되면 좋겠다. 가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설비 이상이다라고 알람이 띄워졌을 때 문제의 원인은 뭐지? 라는 것도 다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까지 이제 원하시죠. 거기에 이제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이렇게 진단이 나왔을 때 이 설비는 얼마나 더 쓸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이런 이제 예측도 바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공장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설비의 생산성이나 제품의 품질이나 어떤 공정 수율이라는 KPI를 기준으로 공장 전체가 최적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어의 개념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최적계 제어의 개념. 그래서 이런 이제 4가지 큰 골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최신 기술들이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겪었던 경험들을 좀 요 질문으로 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문제들을 다 알아서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 네. 먼저 이제 5가지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좀 데이터 취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이든지 사실 어떤 모델에 뭔가 데이터를 넣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는 사실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많은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양질의 좋은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셔야지 우리는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가장 이제
고객사로부터 많이 듣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설비 예지 보전이라는 predictive maintenance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설비가 문제가 나기 이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언제쯤 문제가 날 건지 스케줄링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싶으신 그런 이제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설비 이상 탐지를 할 수 있는 뭔가 데이터를 얻어야 되죠. 아무 데이터나 얻는다고 해서 설비 이상 탐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방 정비를 할 수 있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사실 이제 시간 기준으로 관리를 하시기도 하고 이미 어떤 컨디션 베이스로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이 어떤 잠재적인 고장이 날 수 있는 이 시기에 측정된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는 설비의 예지 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이제 답들은 조금 뒤에 다 하나씩 얘기 드릴게요. 질문만 좀 한 번씩 다 던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조 현장에서 빅데이터. 정말 데이터는 많아요. 정말 빅데이터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상대로 하고 있는 고객들 중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설비의 하나에 한 500개 파라미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1초에 한 건씩만 수집을 하고, 근데 그런 설비가 막 100여 대, 뭐 1000대씩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하루에 축적되는 데이터만, 뭐 예를 들어 한 파라미터가 100바이트라고 그냥 어림 잡는다고 하면 그냥 데이터가 한 11테라바이트씩 쌓여요. 근데 그걸 물론 이제 그대로 쌓아지진 않고 압축을 해서 쌓으시죠. 한 뭐 70% 정도 압축을 하신다고 해도 하루 평균 한 3테라에서 4테라씩 쌓입니다. 그럼 과연 그런 데이터들이 정보가 있는 데이터이냐?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예지 보전에 대한 문제를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어떤 공장에서는 7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하셨지만 그 축적한 기간 안에는 그 설비가 문제가 돼서 다운이 됐고, 또는 다운이 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예지 보전 작업을 하시는데, 그때 하셨던 기록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거나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건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젝트 하면 예를 들어 뭐 7년 동안 100여 건이 채 안 돼요. 메이저한 사건들은, 그러니까 메이저한 브레이크다운 이벤트는 30건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이게 언제 브레이크다운이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해야 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샘플링 입장에서는 30건밖에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과연 30건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얼마나 이게 통계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는 크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좀 너무 많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잘 알려져 있죠. CNN. 여러분들 고양이 개그림 엄청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학회나 어디 많이 가면 많이 보는 그림들인데,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로부터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요. 그것들을 일반인들이 다 라벨을 붙여주십니다. 사실 공짜로 다 그 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거죠. 그 소셜 네트워크 회사들은. 근데 사실 현장에 가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데이터들이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아요. 라벨을 붙여달라고 해도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아주 적극적인 분들만 조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설령 이제 라벨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런 잘 알려진 문제를 푸는 CNN과 같은 아주 유명한 기법들이 그냥 적용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쓰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아니더라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즘 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딥러닝 또 넘어서 강화학습이었죠. 우리 알파고를 받고 알파고가 강화학습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힘을 길렀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좀 산업에서 이 예제를 찾아봤더니 아주 이제 뭐 대표적인 강화학습의 예는 로봇 컨트롤이에요. 로봇이 뭔가 행동해야 되는 패턴을 학습해서 그것들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처음에 팬케이크 뒤집기를 시연을 해줍니다. 로봇 팔을 움직여서. 그러면 그 기계가 이제 사람이 알려준 몇 번의 패턴을 가지고 막 반복하면서 연습해서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면 팬케이크가 잘 뒤집어져라는 걸 드디어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되게 예제가 재밌었던 게 30번 만에 금방 배웠어요. 아주 간단한 예제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현실적으로 트라이 앤 에러를 제조 현장에다 맞고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사실 적용하고 싶은 테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시행착오를 허용하지 않는 환경 때문입니다. 네, 또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인공지능이 블랙박스잖아. 현업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의사를 대신해서 영상 판독을 합니다. 피부암에 뭐 저도 뭐 영상 잘 의료 내용은 잘 모르는데 두 가지의 어떤 분류로 피부암을 진단을 했어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의사들이 그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은 뭔가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이런 시스템들을 잘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기술들이 또 나옵니다. 캠이라고 해서 클래스 분류 결과와 함께 어떤 이유로 이런 추론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돔의 형태를 돔이라고 아는 그 과정은 요 이제 5개 분류 패턴 중에 이렇게 여기를 빨간색으로 인지하는 요 부분 때문에 난 돔이라고 판정했어라고 하는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인공지능이 블랙박스라서 두려운 부분. 사실 이제 공정 엔지니어 분들은 본인이 엑셀로 유도하지 않은 식은 사실 믿지 않으세요. 가장 현실적입니다. 예. 내가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스스로 제게 뭔가 관리 감독하실 수 없는 상황을 되게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런 앞에 이제 5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비스텔이 어떻게 좀 해결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좀 제안 드릴 수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설비 예지 보전을 계속 예를 들면 데이터 취득에 있어서 이제 정말 양질의 정보를 취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설비 상태를 잘 대변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과연 뭘까요?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일단 저희가 이제 봤던 거는 진동 데이터입니다. 특히 뭐 물론 이제 모든 설비에 다 맞는 건 아닌데요. 회전하는 설비들은 대표적으로 저렇게 진동 데이터를 다 갖고 있고 그 진동 데이터로부터 설비가 이상한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징후를 포착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사실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이 방법론을 연구하기 100년, 150년 전부터 사람들이 다 이런 어떤 분석을 했고 그 분석 과정을 통해서 설비의 이상 탐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시스템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진동을 썼던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한 수개월 전부터 사실 문제의 이상 현상을 잠재적으로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비교적 설비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걸 잘 알려주는 지시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동 데이터를 썼고요. 물론 이제 어떤 뭐 아주 급작스러운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열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온도를 측정하셔도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설비에 따라서 너무 늦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데이터 중에 저희가 이제 진동 데이터를 써서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 현장에서의 빅데이터의 아까 그 문제는 앞에서 이제 제가 짚었던 문제는 사실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대부분 저희가 비정상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품질의 수율이 품질이 왜 이 제품만 특별히 나쁘지? 아니면 뭐 이 기간의 데이터만 왜 나쁘지? 아니면 뭐 이 설비에서 나온 왜 이 제품들만 유난히 다르지? 뭔가 이제 우리가 공정을 진행하고 양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비정상적인 상태를 분석을 할 때 필요한 건데 그 비정상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전처리 과정 중에 하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시저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면 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때 이렇게 같은 이게 몇 개 그 모범이 되는 패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양상들을 좀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럴 때 이제 뭐 갱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모델을 또 써볼 수 있고 아래에서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설비 상태가 점점점 악화되는 이런 경향성의 데이터들도 뭐 스플라인이나 부스트랩이나 뭐 이런 그 DWT 같은 기법들을 사용해서 뭐 더 데이터를 길게 만들거나 아니면 베리언스를 더 주거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좀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설비 상태가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양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모델을 그냥 그 바로 CNN이라는 걸 학습을 시키게 되면 사실 잘 학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의 또 전처리 후처리들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딥러닝 모델은 이런 이제 스트레이트와 커브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직선과 곡선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선은 선인데 직선인지 곡선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후처리 기법으로 약간 이제 또 약간 이제 수학적 지식을 좀 이용을 하는 건데요. 허프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좀 덧붙여서 CNN의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이런 방법론을 통했을 때 정확도를 더 높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넣는 과정이나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후처리 과정들에 조금 더 지식 기반의 모델링을 해야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문제는 사실 지금도 저희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다 보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양산하기가 그러니까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고객사에서 데이터를 주셔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봐야 되거나 뭐 좀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막 실험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최대한 그 설비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버추얼 이제 시뮬레이터 같은 걸 만들어서 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런 기능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데 또 뭐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장비 회사랑 협업을 하게 되면 그 장비 회사 안에서의 어떤 테스트들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이게 파트너 전략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이 블랙박스라고 하는 문제들도 이것도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빨간색 표시한 부분들은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스트레이트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쭉 동그라미 이어지면 커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은 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었는데 그러면 너는 시스템 너는 왜 이렇게 판정했니? 라는 과정을 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랬어 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로직도 이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더 많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계속 저희가 연구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들을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 어널리틱 플랫폼에 크게 이제 분석 제품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MA라고 해서 맵 어널리틱이라는 제품은 이제 좌표 기반의 어떤 데이터들이든지 간에 그 좌표 기반의 데이터들을 클러스터링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녹색은 정상이고 컬러가 돼 있는 부분은 비정상인, 그러니까 불량인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불량인 패턴을 분류를 이렇게 잘 클러스터링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엣지 영역에만 문제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떤 원인인지를 찾을 수 있는 먼저 그룹화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강철에서도 저희가 좀 진행을 해봤고 자동차 전장 부품 분량 위치 데이터도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리마인이라는 거는 이제 마이닝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타겟팅하는 고객은 앞에서 이제 뭐 아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이제 막 스크립팅을 잘하고 프로그래밍 잘하는 이런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정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 난 문제를 바로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 엔지니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 방법론들은 저희가 다 이제 엔진으로 내장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넣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어떤 설비에 어떤 파라미터에 더 깊게 들어가면 그 파라미터가 어떤 값보다 뭐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런 이제 디테일한 상황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문제였었어라는 이제 원인을 찾아주는 이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이제 파라미터의 어떤 값까지만 원인 분석을 해줬다고 한다면 여긴 더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해줍니다. 즉 어떤 시그널의 패턴을 보고 패턴이 다른 것이 이 문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품질의 문제였다든지 수율의 문제였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원인을 찾을 때 시그널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분석을 해내는 트레이스 어널리틱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뭐 시나리오는 저희가 현재 지금 고객사에서 다르게 쓰고 가세요. 뭐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이런 이제 대형 메이저 고객들은 이렇게 쓰시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테스트 웨이퍼에서 어떤 이제 수율 맵 같은 이제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MA라고 하는 제품이 맵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맵이 실제로 이제 각 그 사이사이 공정이 있었던 계측 데이터들과 또 비교 분석을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이런 클러스터가 어떤 그 공정의 어떤 파라미터로부터 이런 결과들이 얻어졌는지를 마이닝을 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요 뭐 예를 들면 이 설비가 문제였다라고 이제 판정을 내려주고요. 그러면 이 설비의 어떤 시그널이 문제였는지 좀 더 정밀한 트레이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전사적으로 그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엔지니어들은 딱 오시면 뭐 예를 들어 몇 월부터 며칠까지 데이터 분석해줘라고 하면 이 과정이 자동적으로 수행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보시고 계신 그 UI 화면에서는 어떤 원인 때문에 무슨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과정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트레이스 어널리틱이라고 하는 그 시그널 패턴 인식을 통하는 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이었다면 이걸 정말 이제 실시간으로도 적용을 해보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전통적인 FDC라고 하면 이런 이제 패턴들을 중첩을 해서 문제의 원인들을 찾는 과정들을 진행하십니다. 뭐 골든 터널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첩을 시켜서 그거의 평균치와 뭐 3시그마를 벗어나는 것들을 이제 찾거나 이런 기법들을 쓰시는데 이러한 방법을 모델링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이제 펄트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이제 디텍션 기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계속 제가 그 설비 예지 보전에 대한 예를 좀 들었었는데 그 예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동차 공장에서의 어떤 예인데 자동차 공장에서는 대형 제품을 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설비가 다 대형이고 사람들이 직접 뭔가 이렇게 갖고 움직이실 수 없어요. 다 그 대형 설비들이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 엔지니어들은 이런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을 원하시죠. 나는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설비가 이상하다고 알람을 주면 그 설비에 가서 여기에 문제라고 알려줬으니까 그 부분을 뭐 예를 들면 해체 작업을 해서 문제가 여기였다고 알려줬는데 열어보니까 진짜 거기네. 그리고 이제 설비를 보수 작업을 하고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제 설비가 재가동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꿈꾸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진동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했고, 진동 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스펙트럼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회전체 설비로부터 하모닉이라는 걸 얻습니다. 1회전당 얼마라고 하는 그 하모닉 성분을 얻을 수 있고, 그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특징들이 이와 같이 뭐 불균형의 문제, 정렬 불량의 문제, 뭐 베어링 문제, 아니면 윤활 문제, 많은 문제들을 지시한다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거를 전문가가 이런 차트를 보고 이렇게 첫 번째 하모닉이 스파이크가 있으면 불균형이야 라는 거를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들이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시스템화하는 거에 이제 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진행했던 한 예인데, 이제 이런 체인에 이제 있었던 어떤 설비였었고, 리프트 설비였고, 거기서 이제 진동 데이터가 사실은 되게 미미하게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이때 관리하셨던 스펙 리밋보다 훨씬 더 낮은 값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가 다운됐었던 걸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피처를 좀 더 잘 추출하니까 설비가 이상 상태로 가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걸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그 이제 공장 엔지니어들이 이런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설비의 상태와 공장의 전체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뭐 불량 문제, 불량 정렬 문제, 뭐 베어링 문제, 윤활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분류 유형들을 학습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상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4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까지 알려주는 이제 시스템이 되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오토 디텍션 하는 제품들을 뭐 DFD, HMP라고 하는 이제 제품들이 있고요. 오토 클래시피케이션, 프리딕션, 뭐 그 최적화 이렇게 관련된 각각의 제품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네,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HMP라고 하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설비 예지 보전에 관한 제품을 가지고 SKT와 이제 협업하는 이제 모델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T가 갖고 있는 IoT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이제 예측 모델에 관련된 기법들과 그리고 메타트론 디스커버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 그리고 강력한 시각화 기술들을 통해서 최강의 이제 통합 솔루션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큰 이제 발전 방향에 SKT와 비스텔이 좀 기여할 수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